이곳은 영국의 하이드파크입니다. 런던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공원이죠. 하지만 해가 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10시만 되어도 공원은 텅 비어버려요. 경찰 순찰차가 수시로 지나다니지만 시민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밤의 하이드파크는 금기구역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어떤 도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벤치에는 주인 없는 가방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무인 자판기의 동전함은 활짝 열려 있었죠. CNN의 베테랑 기자 엘리자베스 리어는 이 믿기 어려운 통계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가짜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그 도시에 가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CNN 인터내셔널 유럽 지부 런던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탁자에 놓인 서울 치안 통계 자료를 보던 순간 말이죠. 밤 12시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까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수치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광고 찍으신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집장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간 경찰국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범죄 통계와 치안 데이터를 보고 자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언니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경찰서로 급히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언니를 안고 울던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새벽 조깅을 나갔다가 폭행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집에서는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이 금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언니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밤거리는 위험하다.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조심해야 한다. 언니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갔죠. 밤만 되면 불안해하던 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런 제가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도시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죠. 알렉산더 호프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출신인 그는 EU안보위원회 고문이자 CNN 유럽 자문위원이었죠. 한국은 원래 숫자 관리를 잘하니까요. 진짜일 리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시아에서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베를린에서도 밤 12시 여성 혼자 다니기 어려운데 서울이 더 안전하다고요? 호프만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프로파간다죠. 국가 이미지 제고용. 편집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편집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세요. 서울의 진실을. 저는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일었죠. 드디어 그 허구를 파헤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1년을 살면서 쌓아온 확신이 있었거든요.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지만 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브리나 프레디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CNN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PD인 그녀는 감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죠.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어떡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틀릴 리 없어요. 세상에 그런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호프만이 제게 다가왔어요. 리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한국이 치안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국제적 위상 때문이죠.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잖아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야간 범죄율 세계 최저 수준. 외국인 관광객 안전도 1위. 여성 혼자 여행 가능한 도시 상위권. 모든 지표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죠.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CCTV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골목은 위험했죠. 경찰 순찰차도 수시로 지나다니지만 완벽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템스강 근처에서 새벽 조깅하던 여성이 공격받은 일이었죠. 뉴스에서 며칠 동안 다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정말 다르다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야간 사진들을 검색해 봤어요. 한강, 청계천, 명동거리. 확실히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편집될 수 있어요. 관광청에서 만든 홍보용일 수도 있죠. 다음 날 아침 출장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허구를 폭로할 차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차례였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 출장 간다고 했지? 응, 왜? 조심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 언니의 목소리에서 여전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때 일 기억나지? 새벽에 나갔다가. 기억해. 그래서 더 조심할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사브리나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해? 서울이 가짜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찾을 거라고 생각해? 그 거짓말을? 당연하죠.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만나게 될 것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줄 진실이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11시간의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기내에서 한국 관련 영화를 몇 편 봤어요. 대부분 액션 영화였는데 치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총격전도 있고 추격전도 있었죠.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사브리나가 말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그 나라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논리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가 너무 빨랐어요. 줄도 길지 않았고 심사관의 태도도 친절했죠. 심사관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은 마치 공항이 아니라 호텔 프런트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미소와 안내는 기계적이지 않고 따뜻했어요.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걸까요? 공항 곳곳에 다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아랍어까지 적혀 있었죠. 심지어 러시아어와 몽골어도 보였습니다. 저는 사브리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준비된 것 같지 않아? 마치 쇼를 보는 것 같아. 사브리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친절한 거 아닐까? 나쁜 건 아니잖아. 공항 와이파이도 놀라웠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되었고 속도도 빨랐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죠. 택시를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보통 택시기사들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가지 요금이나 우회로행 같은 것들 말이죠. 런던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외국인인 걸 알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기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기사님은 단순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영국. 좋은 나라죠. 서울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한강 보시겠네요. 예쁘거든요. 정말 관광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돈을 더 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정말 깔끔했어요. 차선도 명확했고 표지판도 잘 정리되어 있었죠. 도로 상태가 좋네요. 제가 말하자 기사님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나라 도로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달리기 편했습니다. 런던의 울퉁불퉁한 도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강물이 정말 깨끗해 보였어요. 런던의 템스강과는 색깔부터 달랐죠. 한강에서 수영도 해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하지만 물은 깨끗해졌어요.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들, 정확한 신호체계, 깨끗한 거리.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패턴이 규칙적이었어요. 도로가 너무 정돈돼 있어. 이건 보여주기용이야. 사브리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여주려면 더 화려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깔끔한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질서는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별한 행사나 방문객을 위한 임시 조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정확히 멈춰 섰어요. 보행자들도 신호를 잘 지켰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여. 사브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런던의 러시아어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다들 바쁘게 움직이지만 조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체크인 과정이 신속했고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수준급이었죠. 심지어 벨보이까지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짐은 어디에 있나요? 벨보이가 유창한 영어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런던의 호텔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말이죠. 체크인 데스크에서 직원이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명동이고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밤에도 안전하니까 산책하셔도 돼요. 밤에도 안전하다는 말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외국인 분들 많이 다니세요. 사진도 찍고. 방에 짐을 풀면서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 같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해. 뭔가 연출된 것 같다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렀고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녹색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야경이 시작되었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근처로 나갔을 때였어요. 식당 사장님이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 한국 전통 음식. 맛있어요. 외국인도 좋아해요.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 메뉴나 통역 서비스를 기대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추천하는 거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사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불고기. 외국인 제일 좋아해요. 맛있어요. 그렇게 주문한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양도 많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지나가는 사람들, 식당 분위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했어요.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까지 깨끗했습니다. 휴지도 충분했고 비누도 있었어요. 이런 게 당연한 건가? 사브리나가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런 장면들 찍어둘까? 나중에 다큐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진짜 테스트는 밤에 시작될 거라고. 식당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도 밝았고 보안도 좋아 보였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 순찰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밤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찾게 될 진실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밤 11시,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사브리나가 카메라를 메고 따라왔어요. 정말 이 시간에 나가도 괜찮을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잖아.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미리 준비된 쇼를 보여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심지어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죠.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15분이었어요. 런던이라면 거리가 한산해질 시간이었죠. 저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조명 상태를 체크했어요. 사각지대가 있는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은 없는지 살펴봤죠. CCTV는 확실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었어요. 완벽한 감시는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방심한 채로 뛰고 있었죠. 저것 봐. 사브리나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죠. 런던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여성 혼자 조깅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그 여성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벤치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화장실에 간 것 같았죠. 가방을 그냥 놔두고 갔어? 런던에서라면 5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무인 자판기였습니다. 동전 수납함이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누구나 손을 넣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몇 년 전 런던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광고 논란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이 장면 하나로 들끓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런던 시내를 조깅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비현실적이다, 위험한 메시지다라며 비판이 쏟아졌죠. 이런 광고 때문에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항의도 있었어요. BBC에서는 특집 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런던 야간 치안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결국 그 광고는 사과와 함께 내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는 그 불가능한 장면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광고 같아.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건 광고가 아니잖아. 아무도 촬영하지 않았어요. 연출도 없었고 세팅도 없었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브리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더 돌아다녔습니다. 한강 쪽으로도 가봤어요.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혼자 온 여성들도 여러 명 봤습니다. 한강 둔치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벤치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랜턴 하나만 켜놓고 말이죠. 저분 혼자세요? 사브리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고 조명도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혼자 계신가요? 네, 혼자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무서워요? 그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무서울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나오기 어려워서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괜찮아요.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온다고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해요. 여기 안전하거든요. 그 여성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했죠.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편의점에서 나와 과자를 먹으며 걷고 있었어요. 시간은 자정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부모들이 난리가 났을 시간이죠. 학생들도 이 시간에 돌아다녀 사불이 나도 신기해했어요. 편의점 앞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식 주문이 많은 시간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봤습니다. 오늘 배달 많네. 야식 시즌이니까. 치킨집 주문 폭주야. 평범한 일상 대화였어요. 거칠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1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밤 11시 이후에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죠. 뉴욕도, 파리도,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경험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밤에 혼자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브리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밤과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시스템이 완벽한 걸까 아니면. 그때까지도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CCTV가 많거나 경찰 순찰이 촘촘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적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여겼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벤치에 놓인 개인 소지품들. 무인 자판기에 열린 동전함.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학생들. 평화로운 분위기의 배달원들. 모든 것이 제 상식과 달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매일 이런 걸까? 오늘만 특별한 건 아닐까? 사브리나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준비해온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울의 허구를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만 나왔어요. 내일 더 자세히 봐야겠어.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그래, 하루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 도착했어. 안전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야. 밤에 혼자 다니지 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여기 있다면 어떨까? 여기서라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청계천의 한적한 벤치에 제 지갑을 일부러 놓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이 실험은 제가 여러 도시에서 해본 것이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얻었었죠. 사브리나가 만류했습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이야.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는 손댈 거야. 언제나 그래왔어. 제 경험상 이런 실험은 항상 같은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런던에서는 3분 만에 사라졌고 파리에서는 5분이었어요. 뉴욕에서는 1분도 안 걸렸죠. 오후 7시 청계천 중류 지점의 벤치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너무 붐비지는 않는 곳이었어요. 지갑을 벤치 끝에 놓고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브리나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지갑에 중요한 카드들 다 들어있잖아.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5분이 지났습니다. 조깅하는 여성이 지나갔지만 지갑을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산책하는 커플이 벤치 근처를 지나갔지만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갑을 피해서 다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15분째,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분명 누군가는. 그때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지갑을 발견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갑을 벤치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벤치 옆에 잠시 서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주인이 오는지 기다리는 것 같았죠. 5분 정도 더 기다리다가 아주머니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갑 상태를 확인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제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정갈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가 있었죠. 실험 중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지갑 실험은 종종 있어요. 외국 기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실험이 흔한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많이 하신다고요? 네.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어요. 대부분 결과가 비슷해요.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CCTV보다요. 정이요?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기술보다 빠르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들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매일 있어요. 지갑, 핸드폰, 가방. 잃어버린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 말이에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매일 있다고요? 사브리나가 카메라를 들며 물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주세요. 그는 유광현 경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종로경찰서에서 치안 총괄을 맡고 있다고 했죠. 제가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만큼 안전한 도시는 없어요. 다른 도시와 뭐가 다른가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이거예요.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CCTV도 많고 치안 시스템도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유경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배워요. 남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저는 서구 사회와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요. 유경정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관광객이 명동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현금 50만 원하고 카드들이 들어있었죠. 어떻게 됐나요? 1시간 뒤에 고등학생이 경찰서로 가져왔어요. 그 학생은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지갑을 보고 곧바로 경찰서로 온 거죠. 현금은 그대로 있었나요?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많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있어요. 지갑만이 아니라 핸드폰, 가방, 심지어 노트북도 있었어요. 유경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경찰서에 유실물 보관소가 따로 있어요. 항상 물건들로 가득 차 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교육을 특별히 시키나요? 특별한 교육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요? 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남의 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조심하라고만 가르쳤어요. 남을 믿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가 기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도와라, 함께 하라가 기본인 것 같았어요. 실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사브리나가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해. 이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저도 동감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셋째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브리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 것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브리나가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어요. 엘리자베스, 배가 너무 아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팠어? 조금 전부터. 갑자기 심해졌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국에서 응급 상황이 생긴 것이었어요. 런던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병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브리나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대답이 왔어요. 네, 응급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제 동료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세요. 35세 여성입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상세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마치 의사와 상담하는 것 같았죠. 주소를 알려주세요. 저는 호텔 주소를 알려줬지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뭔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사장님이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여기 종로구 인사동길 37번지입니다. 큰 간판 있는 식당 앞이에요. 골목 안쪽에 외국인 2명 있어요. 한국어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죠. 3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사브리나를 살펴보는 동안 저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주변 상점 사장님들이 하나둘 나와서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약국에서는 따뜻한 물을 준비했죠. 심지어 옷가게 사장님까지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병원 가실 거면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카페 사장님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런던의 호텔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말이죠. 구급대원도 기본적인 영어가 가능했어요. 구급차가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좁은 골목이었는데 주차된 차량들이 하나씩 비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골목을 빠져나오는 구급차는 영화 같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놀라웠습니다. 구급대원이 계속 사브리나의 상태를 확인했고 병원과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말없이 눈을 마주친 구급대원과 저 사이에는 묘한 신뢰감이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도 놀라웠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가 바로 연결되었어요. 의료진도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의사가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사브리나가 대답하는 동안 간호사가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검사 과정도 신속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X-레이까지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런던에서라면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검사 결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급성 장염이었죠. 수액 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충분했어요. 의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안심이 되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수납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검사비, 수액비까지 포함해서 47,000원이었어요.
영국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네, 응급실 진료비입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런던에서라면 최소 200파운드는 나왔을 거예요.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더 많이 나왔을 것이고요. 사브리나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액이 효과적이었나 봐요. 훨씬 나아졌어. 고마워.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했어요. 병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빨랐고 친절했어요. 다행이네요. 외국인들 많이 와요. 치료 잘해줘요. 기사님이 병원비 영수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인도 똑같이 받네요. 좋은 병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외국인이라고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았어요. 호텔방에서 사브리나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 3시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 저도 동감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응급실에서만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게다가 비용도 몇 배는 더 나왔을 것이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 주변 상인들의 배려,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준 운전자들.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없는 일들이었어요. 사람들 표정 봤어? 진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 사브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제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준비해온 질문들이 무의미해지고 있었어요. 왜 범죄율이 낮은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같은 것들 말이죠.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말이에요. 새벽 2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죠. 누군가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런던에서 구급차 소리를 들으면 불안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도 위험할까? 같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현실이 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브리나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잘 들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더 많은 실험과 검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배웠죠. 좀 더 일상적인 것들을 봐보자. 그렇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서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이 어제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아프셨던 분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외국에서 아프면 더 힘들 텐데. 사장님의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비즈니스상 친절이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도와주죠. 사람이 아픈 건 똑같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아픈 건 똑같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곳에서 실천되는 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말했어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병원 연락해 드릴게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 번 도와준 외국인을 계속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어제 도움을 줬던 카페를 다시 지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저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정말 서비스로 커피를 내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커피를 마시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 자주 있어요? 가끔 있죠. 외국인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길을 잃으시거나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외국 가면 도움받고 싶잖아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어요. 황금률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대부분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요.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유광현 경정도 같은 말을 했었죠. 뭘 배우는 거예요? 정이요. 서로 돕고 사는 마음.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정.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개념은 알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오후에는 다른 지역도 둘러봤습니다. 홍대, 강남, 이태원까지 가봤어요. 어디를 가도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 도움을 주려는 마음, 차별 없는 대우. 이태원에서는 더욱 놀라웠어요. 외국인이 많은 지역인데도 바가지 요금이나 차별을 찾을 수 없었어요. 보통 외국인 관광지는 비싸잖아. 사브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런던의 관광지는 현지인과 관광객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메뉴판의 가격이 전부였어요. 숨겨진 비용도 없었고 추가 요금도 없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제의 응급 상황으로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외국인에 대한 배려, 차별 없는 대우, 진심 어린 관심.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었죠. 이상해. 너무 자연스러워.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뭐가? 도움 주는 게. 마치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맞는 말이었어요. 런던에서라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나서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다른 면을 봤다.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을. 시스템도 좋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었다. 마치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런던에서 제가 아프다면 어떨까? 누가 도와줄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답은 뻔했어요. 훨씬 차갑고 형식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서울의 힘인 것 같았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도 고향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 사브리나가 안경을 깨뜨린 건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런, 렌즈가 완전히 깨졌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경 없이는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사브리나는 심한 근시였거든요. 급하게 안경 맞춰야겠어. 저희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봐서 근처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안경점이 있다고 했어요. 작은 안경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들어가자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천천히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깨진 안경을 보여주며 급하다는 것도 덧붙였죠.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안경. 네. 몇 개 단어만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지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기본적인 영어 응대도 안 되다니. 저는 사브리나에게 속삭였어요. 겉으론 친절한 척하더니 이럴 땐 불친절하네. 직원이 휴대폰 번역기를 꺼내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다른 데 가자. 결국 저희는 그 안경점을 나왔습니다. 직원의 미안한 표정이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왜 안경점을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브리나가 말렸지만 화가 난 상태였죠. 다른 안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좀 더 큰 체인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근처를 지나다가 어제 그 안경점 앞에서 그 직원을 마주친 것이었어요. 직원이 저희를 알아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것 같았어요. 손에는 구겨진 메모지와 번역기를 꼭 쥐고 있었죠. 사리.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한국식 정중한 사과였어요. 어제 영어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메모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영어 문장들이 한글 발음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밤새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준비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런던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고객이 떠났으면 그걸로 끝이었죠. 하물며 다음날 길에서 만나서 사과한다고요? 정말 괜찮아요. 사브리나가 말했지만 직원은 계속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경점에서 영어 못하면 안 되는데.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미안해하고 있었죠.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한 번 더 가보자. 안경점에 들어가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아이 테스트, 프레임 설렉션, 페이먼트 같은 기본 용어들이었죠. 번역기 어플도 최신 버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젯밤 새로 깐 것 같았죠. 아이 테스트, 눈 검사. 오케이. 직원이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메모지를 보면서 한 단어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시력 검사는 신속했어요. 기계도 최신형이었고 검사 과정도 체계적이었죠. 검사 결과를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확했죠. 안경테 선택도 도와줬습니다. 몇 개를 추천해주면서 하나하나 착용해보게 했어요. 정말 신경 써서 골라주는 것 같았죠. 얼마나 걸려요? 사브리나가 물었을 때 직원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20 minutes. 20분이라고요? 런던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정말 20분 만에 새 안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렌즈 삽입부터 피팅까지 모든 게 완료됐어요. 가격을 물었을 때 더욱 놀랐어요. 42,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속도로? 진심인가? 런던에서라면 최소 200파운드는 나왔을 거예요. 시간도 며칠은 걸렸을 것이고요. 사브리나가 새 안경을 쓰고 만족해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죠.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 직원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그리고 명함을 건네줬어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제 반응이 부끄러워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브리나가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저도 동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죠. 저 사람 밤새 준비했을 거야.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번역기도 새로 샀고 영어 문장들도 직접 써왔고 안내문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서비스라는 걸. 런던에서는 시스템이 완벽하지만 마음은 없었어요. 매뉴얼대로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죠. 여기서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을 노력으로 채우려 했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편견을 가지고 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까칠했나? 사브리나가 위로해줬어요.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급한 상황이었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직원의 진심을 몰라봤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완벽한 시스템인가 아니면 완벽한 마음인가. 점점 답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틀릴 수 있어요.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진심은 시스템보다 강해요. 노력하는 마음은 완벽한 시스템보다 더 감동적이죠. 그것이 서울의 비밀인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노력하는 마음. 다음 날 그 안경점 앞을 지나갈 때 직원이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변한 것을 느꼈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혼자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울의 허구를 폭로하려 했는데 오히려 진실을 발견한 것 같았으니까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은 거짓말이다라고 쓰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쓰기 어려우시죠? 옆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어요. 은발에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네, 좀 그렇네요. 저도 외국인이에요. 마리안네 슈미츠입니다. 독일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어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아, 기자님이시군요. CNN 로고가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관련 기사 쓰고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쉽지 않네요. 마리안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계신 건가요? 3년째요. 남편 치료 때문에 왔다가 여기 눌러 앉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남으신 건가요? 네. 이상하죠? 저희도 놀랐어요. 마리안네의 시선이 청계천물을 따라 흘렸습니다. 처음엔 이 도시가 광고 같았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제가 느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이 같더라고요. 한 달, 두 달, 1년. 계속 같았어요. 그게 진짜였다는 뜻인가요? 마리안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수술받던 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에 병원에서 나와서 혼자 걸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외국에서 새벽에 혼자서. 무서웠겠어요. 무서워야 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새벽에도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리안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 시스템이 좋아서일까요? 시스템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죠? 마리안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의예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정이 뭔가요? 계속 듣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감이면서 동시에 책임감이에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죠. 저는 유광현 경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이 CCTV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했던 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 쓰러졌다고 해봐요. 독일에서라면 대부분 지나칠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귀찮아 이런 생각이죠. 여기서는 다른가요? 여기서는 바로 달려가요. 119에 신고하고 물 가져다주고 가족에게 연락해주고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요. 마리안네의 설명을 들으니 지난 며칠간 경험한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브리나가 아플 때 도와준 사람들. 안경점 직원의 진심 어린 사과. 지갑 실험에서 본 아주머니의 행동. 모든 것이 정 때문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도시를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바꿨잖아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마리안네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런 곳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확신해요. 이곳이 진짜라는 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완치됐어요. 한국 의료진 덕분에. 그런데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여기가 집 같아서요. 독일에 있는 집보다 더 편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곳이 편했거든요. 독일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한국에 사냐고. 그런데 몇 명이 놀러 왔다가 이해하더라고요. 어떤 점을요? 안전함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마리안네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사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실을 쓰시면 돼요. 진실이요? 네. 당신이 여기서 경험한 그대로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런 도시가 정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리안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나오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어떤 이야기요? 희망이요.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희망. 그녀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써야 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써야 할 것은 반박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걸. 서울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증언 말이에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서울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편견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서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의 시스템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썼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을 담았습니다. 지갑 실험, 사브리나의 응급 상황, 안경점에서의 일, 그리고 오늘 마리안네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정의라는 키워드로 말이죠.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 말이에요. 사브리나에게 초고를 보여줬습니다. 어때? 좋아. 진솔해. 내가 변한 게 느껴져. 변했나? 많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일주일 만에 제 세계관이 바뀐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서울의 힘이었어요. 런던에 돌아와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편집장과의 미팅에서 초고를 발표했어요. 제목이 바뀌었네요. 네. 정이 흐르는 도시로 하고 싶어요. 편집장이 기사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지만 더 흥미롭네요. 독자들이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한 달 후 CNN 프라임타임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사브리나가 편집을 맡았고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메일, 전화, 소셜미디어 댓글들. 대부분이 같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합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정이 뭔가요? 유럽에서 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왔죠. 독일에서는 마리안네 슈미츠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독일 할머니가 서울에 정착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까지 나왔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호프만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정에 휘둘린 르포입니다. 객관성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예요. 시스템보다 강한 질서죠. 그리고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주일 후 CNN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청률도 좋고 반응도 뜨겁네요. 후속 취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취재할 것은 없어요. 다 보여줬거든요.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떨까요? 도쿄나 싱가포르 같은 곳 말이에요. 그런 곳들과는 다를 거예요. 서울은 특별해요. 편집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도시거든요. 한 달 더 지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 서울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한 것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야간 치안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런던에서는 시민 참여 치안 활동을 늘렸죠. 베를린에서는 정 캠페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들의 상호부조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복사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시스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런던 시장실에서 제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서부터의 교육이요. 그리고 문화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가요?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육. 공동체 의식이요. 그걸 런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한 세대는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시장실 관계자들이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즉석에서 해결책을 원했지만 그런 건 없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반가웠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았어요. 친절한 입국심사관, 깨끗한 시설, 다국어 안내. 청계천에 가서 마리안네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셨군요. 네, 다시 보고 싶었어요. 기사 반응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마리안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유럽에서 서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요? 잘 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경험자로서 말이에요. 한강에서 조깅도 해보고 늦은 시간에 혼자 산책도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관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원이 영어로 인사해주고 계산할 때도 친절했죠. 외국인이세요? 한국 어때요? 좋아요.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나 외국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죠. 안경점도 다시 가봤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시 오셨네요. 영어가 많이 늘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공부한 것 같았죠. 안경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아니요, 아주 좋아요. 다행이에요. 언제든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해주고 있었죠. 마지막 날 밤 호텔에서 새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3개월 후 다시 만난 서울이었어요.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서울은 존재합니다. 3개월 전과 똑같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실이라는 것.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서울 어땠어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셨죠? 네, 3개월 전에도 왔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바뀌면 안 되죠.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것은 바뀌면 안 된다. 런던에 돌아와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정이라는 단어도 이제 제 일상 어휘가 되었어요. 동료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썼죠. 정은 공감과 책임감이 합쳐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드는 거죠. 6개월 후,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제포럼 연사로 초청한 것이었어요. 주제는 외국인이 본 서울의 정이었습니다. 강연 전날 밤, 청계천을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밤늦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안전했고 여전히 평화로웠죠. 마리안네도 만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강연이죠? 네, 긴장돼요. 뭘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그대로요. 서울이 어떤 곳인지. 그럼 충분해요. 진실만 말하시면 돼요. 다음 날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시민들, 외국인 거주자들, 기자들까지. 저는 무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울은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건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박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마리안네와 유광현 경정의 미소였습니다. 그들이 객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안경점 직원도 보였어요.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여줬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관찰자에서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서울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죠.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요.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것부터.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도시가 바뀔 거예요. 포럼이 끝나고 청계천을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밤늦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안전했고 여전히 평화로웠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진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1년 후, 저는 또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어요. 언니도 함께 왔습니다. 20년 만에 언니가 밤에 혼자 산책을 했어요. 한강에서 말이죠. 무섭지 않아? 제가 물었을 때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여기는 정말 다르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정이 흐르는 도시의 비밀이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도시. CCTV보다 정이 먼저 작동하는 곳. 그 도시의 이름은 서울입니다.